자, 교재는 지금 70페이지예요. 투자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라는 거, 투자자산이라는 거 설명 나와 있죠. 투자자산이라는 게 어차피 또 시세차익 목적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거기 투자자산에 투자부동산, 그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용어들은 조금 눈에 이제 익숙하시죠. 그다음에 장기 대여금, 그다음에 장기성 예금, 단기 금융상품이 제가 단기 투자자산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넘어가면 다 여기 투자자산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선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거기 우선 투자부동산이란 밑에 설명 나와 있고 거기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필수 예제에 비업무용 토지 얼마 주고 사왔다. 그 기록할 때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용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이라고 기록하는 거 별반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얼씨구나 하고서는 등등할 수 있죠. 원칙은 똑같아요. 이런 거 투자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증권이라고 대놓고서는 만기보유증권하고 그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대표적인 예로 거기 차량 운반구 취득할 때 채권 사야 된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반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분들과 그거 갖고선 얘기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걸 제가 우리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기 회계 처리를 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기보유증권부터 이제 설명을 갖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아까 선영 씨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잠깐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또 공부할 때 제가 암기하라는 것들을 갖다 잘 암기해 놓으시면은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특히나 그 회계를 공부했다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이론 지식이 상당히 풍부해져요. 즉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아직은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특히나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자격시험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나 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분 지쳐지지 말라고 지금 이거 암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알아는 듣는데 거시기 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문가답지 못하잖아요. 또박또박하게 나와야지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해 보셔야지 이 입술, 혀 그게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사용해 보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그나마 떠오르고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 용어를 가지고 사용도 해보시고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서영씨 언니한테 절대 안 뒤지도록 제가 이론을 빵빵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만기보유증권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만기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채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만기보유증권에는 국채, 공채, 사채 물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얘기도 해드렸죠. 국채, 공채, 사채 이걸 말하는 것들인데 이 만기보유증권도 똑같이 여기 단기 투자자산에도 만기보유증권이 있고 거기는 물론 당연히 단기니까 1년 이내가 되겠죠. 여기 장기 즉 투자 자산에도 비유동자산이죠. 여기에도 만기보유증권 양쪽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 국채나 공채나 사채가 취득하게 되면 3년 내지 5년 또는 토지 같은 경우 10년 이렇게 장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얘는 장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단기가 없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의 특징을 먼저 하나 얘기해 드렸고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해 드렸던 차량 운반구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차량 운반구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인데 실제로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45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운반구를 신차일 경우만 해당돼요. 중고차는 해당되지 않아요. 취득할 때는 의무적으로 채권이라는 걸 갖다가 사야지 돼요. 근데 채권을 내가 보통 회사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차를 사게 되면 따라오는 여기 그 채권 있죠. 그냥 달라고 그래서 그냥 금고에다가 넣어놔요. 굳이 뭐 그 돈 없어도 되는 거니까 돈으로 현금화하거나 바꾸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의도가 이 차량을 사면서 만기까지 지금 보유할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손대지 않고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놔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도가 그러하니 여기 계정을 뭐라고 써야 되냐?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금액은 얼마? 50만 원 이렇게 써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얘를 갖다가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값은 450만 원짜리였고, 그래서 이 금액을 다 현금으로 그냥 줬다고 가정하면 500만 원을 이렇게 줬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약간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해서 50만 원 이렇게 쓴다고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죠. 자, 근데요,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50만 원 써놓은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채권의 값이 50만 원인 거예요. 만약에 3년이라면 3년 후에 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3년 후에 50만 원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만기 보유 증권하고 자산으로 기록해 놓으면 현재 가치가 아니죠, 이거. 그러면 3년 후에 50만 원짜리를 왜 지금 재무상태표에 지금 50만 원이라고 기록하면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기 보유 증권은 여기다가 만기가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만기가 3년인데 얘를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현재 가치, 영어로는 보통 얘를 PV라고 부르는데 PV는 Present Value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줄여서 PV 이렇게도 써요, 많이. 그래서 현재 가치로 갖다가 따져봤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요 3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현재 가치는 35만 원. 정식 명칭으로는 얘를 상각 후 잔액이라고 불러요. 상각 후 잔액이라고 부르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급수가 낮을 때는 그냥 공정가치라고도 시험 문제에서 낼 때가 있어요. 공정가치가 현재 팔면은 35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 45만 원짜리인데 3년 후에 50만 원 아니 3년 후에 50만 원짜리는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니까 35만 원이라는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만기 보유 증권에 여기 지금 만기 보유 증권 50만 원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 했으니까 35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35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지 돼요. 이해되셨지요? 자, 만기 보유 증권은 그래서 현재 35만 원. 그러면 여기 지금 증권의 3년 가치 때문에 15만 원이 차이가 나죠. 15만 원이 차이 나는 건 지금 이 차량 운반구를 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대비용은 어디다 포함시킨다? 부대비용은 어디다 포함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값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차량 운반구 값은 얼마 되겠어요? 15만 원을 더하기 쪽이니까 46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어디다 포함시켜요? 차량 운반구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요 만기 보유 증권은 현재 가치로 그 금액을 갖다 할인해서 차이가 나는 이 15만 원은 어디다 포함시킨다? 차량 운반구 값에다가 그냥 포함시키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 문제는 회계 1급에서는 잘 안 나오고 세무 2급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뭐 얘기를 해봤던 거고,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랐더라. 내 나이 또래들만 모르더라. 우리 수업 들어온 사람만 모르더라. 자, 됐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는 얘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썼는데, 보통 또 회사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생각처럼 똑같이 아이 채권을 무슨 갖고 있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지금 3년 기다린 다음에 50만 원 받느니 빨리 현금으로 챙기자. 그래서 그만큼을 지금 뭘로 저기 차 살 때 디스카운트 받는 것처럼 싸게 돈 내는 게 실익이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는 문제에서 가르쳐줘요. 얘를 만기 보유 증권으로 기록하지 말고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세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면 돼요. 그럼 얘는 조만간에 팔아서 현금화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정을 똑같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기록하는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는 경우 문제에서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회계 처리할 때. 아시겠죠? 그럼 얘는 세무 2급 정도까지도 제가 만기 보유 증권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 잘했죠? 원래 얘 용어가 뭐라고요? 삼각후 잔액이라고 불렀어요. 됐어요? 근데 또 요 용어들 이제 나중에 모르게 되면 도통 뭔 소리라는 거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반복해서 들어보라고 얘기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내용 어떤 건지 설명이 됐나요? 자, 거기 교재 7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만기 보유증권을 설명하는 용어들 밑에 있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분류하는 것은 처음 의도가 이 채권을 샀을 때 의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조만간에 팔 생각으로 이 만기 보유 증권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의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아시겠죠? 교재에서는 그거 구분하는 게 애매해서 이 도통 뭔 듯 하는 거야. 잘 구분이 안 돼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주고서는 의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건물 살 때도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졌잖아요. 우리 회계 처리하는 거 대부분 그래요. 그때 상황의 목적이 뭐냐. 돈을 쓰는 목적이 지금 직원들하고 회식하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거래처 이사님 들어와서 같이 합석하면 그게 접대비로 바뀌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목적들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설명됐죠? 그러면 만기보유증권은 일단 이렇게 설명을 끝내고 두 번째는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거 설명해 줄 거예요. 매도가능증권에 해당하는 별표 3개 놓으시고요. 얘는 급수 올라갈수록 시험 문제나 또 내용들을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은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즉 자격시험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란 얘기죠. 그럼 71페이지 보시게 되면 매도가능증권이 단기매매증권하고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그럼 단기매매증권 지난번에 공부했었는데 까먹을만 하죠. 그러니까 또 복습할 만도 하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또 비교해서 또 복습을 해드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얘는 지우고 단기 매매 증권부터 그대로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는 우선 지난번에 했던 단기 매매 증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목적 자체가 시세차익 목적,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라 그랬었죠. 시세차익 목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인데, 얘는 우선 취득 단계에 대한 내용을 우선 아셔야지 되고요. 취득 단계에서 우선 값어치가 얼마라고 할까? 지난번에 설명했던 게 7,000원이었었고 액면가액은 5,000원. 근데 액면가액 가르쳐줘도 저 별반 필요 없다 그랬었죠. 여기 목적 자체가 시세차익 목적이니까 취득 단계에서
아셔야 될 금액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아셔야 될 거는 10,000원. 그다음에 처분 단계에서는 15,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서는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수수료도 있겠죠. 수수료 500원이라고 하고요. 물론 처분 단계에서도 여러분 회계 1급에서는 수수료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그래도 알아둘 건 알아둬야죠. 실제로 발생하는 거니까. 수수료 얘도 500원 이렇게 써놓고요. 자, 취득 단계에서는 지금 주식수는 한 주만 샀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차변에 지금 현재 시가가 7,000원짜리를 현금으로 주고서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단 말이죠. 단기 매매 증권은 또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라 타 회사 주식이라 그랬어요. 한 주를 사갖고 오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에서 7,000원 주고 여기 사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현금 주고 사왔다고 얘기했으니까 현금 7,000원 써야 되는데 수수료가 지금 발생했죠. 얘도 현금으로 냈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7,500원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수수료인 이 500원은 반드시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자산으로 다 포함시킨다고 배웠는데 얘만 유일하게 별도라 그랬었죠.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고 금액은 5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또한 이 수수료 비용의 성격이 지금 우리 영업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영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세요 라고도 알려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유 단계는 보통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12월 여기다 쓸까? 12월 31일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면 12월 31일 날에 지금 공정가치가 지금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지금 보유 단계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금 7,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됐잖아요. 그럼 평가를 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사고팔고 한 게 아니라 12월 30일 날에 그 주식의 값을 재무상태표에 나타내야 된다 했었죠. 왜? 재무상태표는 원래 그날 시점에 재산상태이기 때문에 그 날짜의 날짜가 그 자산이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히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평가해 봤더니 10,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증감에 단기 매매 증권 값이 얼마가 더 올라간가요? 3,000원. 단기 매매 증권의 값은 3,000원이 더 지금 증가했죠. 그리고 얘 실제로 팔고 사고 했던 거 아니죠. 그래서 그때 쓰는 용어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써야 되겠죠. 평가 이익 이렇게 표시해주고 금액은 똑같이 지금 3,000원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처분 단계.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질문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저는 취득 단계와 12월 30일까지 보유 단계 그런 다음에 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취득하고 나서 처분하고 맨 마지막에 평가일 12월 30일이 도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유 단계, 즉 12월 31일 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값은 그 날짜의 값으로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000원짜리가 됐다면 12월 30일 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줬죠. 그래서 처음에 단기 매매 증권 7,000원,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매 증권 3,000원, 지금 현재 얼마짜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10,000원짜리라고 이제 기억하셔야지 앞에 있는 7,000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평가되면 그때부터는 올라갔던 떨어졌던 그게 주식값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 전에 거래했던 거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처분하는데 이번에는 언제 처분했다고 할까? 날짜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4월 며칠이죠? 4월 26일 날 처분하려고 봤더니 지금 얘 공정가치가 지금 15,000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팔면 현금으로 15,000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금 받았다고 칠게요. 현금 얼마 들어왔을까? 15,000원 이렇게 들어왔죠. 대변에 우리가 지금 단기매매증권 얼마짜리 판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은 10,000원짜리 갖고 있었던 거죠. 10,000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했어? 단기매매증권 처분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했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처분 이익 얼마? 5,000원 발생했죠. 자, 근데 수수료가 얼마 있어요? 500원 수수료 달라고 하죠. 그럼 달라고 그러는데 먹튀해 그냥? 튕겨버려? 그래서 지금 여기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현금 수수료를 제하게 되면 지금 단기매매 증권 내가 5,000원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돈 주식 팔아서 5,000원이 아니라 나한테 얼마만 들어오겠어요? 지금 단기매매 증권 처분해서 이익이 5,000원이 아니라 500원 제한 4,500원이 될 것이고 증권회사에서 나한테 현금 15,000원 바로 줄 리가 없죠. 얼마만 주겠어요? 수수료 제하고 14,500원만 주겠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4,500원으로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들어오는 금액도 여기 얼마가 들어오겠다? 14,500원 이렇게 들어오겠다. 수수료 비용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부터 처리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는 맨 마지막에 계산해야 되고, 처분할 때는 어떤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처분하게 되면 손실 나거나 이익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수수료 비용이 별도로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처분 이익이나 손실에서 그걸 조정해 줘야 되지 별도로 수수료 비용을 쓰진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 비용 별도로 표시할 때도 여기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었었죠. 그럼 이렇게 평가 이익 난 것도 처분 이익 난 것도 영업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라고 부른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 되겠죠. 그죠? 이든 영업의 수익이 되더라.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반대 입장이니까.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단계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수업해 놨던 거 다시 복습한 거죠. 그러면 전반적인 거 한꺼번에 왕창 많이 다 했네. 근데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매도가능 증권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도가능 증권을 좀 색깔을 달리해볼까? 나도 컬러풀하게 사용할 줄 안다고. 여기다가 또 마우스로 글씨 쓰는 그 시절이 생각나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도 우선 시세 차익이라고도, 얘는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장기 보유 목적이라는 용어로 많이 설명이 돼요. 얘도 타회사 이익은 매한가지고요. 됐고, 얘도 취득 단계로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취득 단계에서 얘 7,000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똑같이 5,000원짜리. 그 다음에 수수료는 지금 똑같이 500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단기 매매 증권만 부대비용 별도로 표시하라고 그랬었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도 수수료인데 얘는 매도 가능 증권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로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뜻이죠. 단기 매매 증권만 유일하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7,500원짜리가 되죠. 그럼 취득 시부터 벌써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금액이 달라지고 있죠. 왜? 그 수수료 비용을 포함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7,500원 쓰셔야 되고, 대변에 뭐라고 써준다? 현금으로 똑같이 7,500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란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벌써 취득 단계에서 차이 나는 거 뭔지 알겠죠? 자, 두 번째 보유 단기 거 해볼게요. 보유 단기도 똑같이 10,000원이었었고요. 그리고 12월 30일까지 아직 처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평가해 줘야 되겠죠? 그죠? 평가해 줄 때 차변에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차이 나요? 샀을 때는 7,000원이었지만 지금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매도 가능 증권이 우리 거 얼마라고 돼 있어? 7,500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10,000원이죠. 그러면 차익이 얼마가 나요? 2,500원 차이 나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얼마가 차이 난다? 2,500원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부분부터 좀 달랐기 때문에 여기 지금 평가하는 금액도 달라지죠. 장부가액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매도 가능 증권 이런 평가죠. 평가 이익 해서 얼마? 2,5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요거는 계정만 다를 뿐이지 평가이익은 똑같으니까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처분할게요. 처분할 때 가격도 똑같이 여기 15,000원 이라고 했었고요. 여기도 수수료도 500원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변에 지금 현금으로 받는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00원 받을 수 있다 그랬었죠? 얘도 마찬가지. 수수료는 맨 마지막에 기록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15,000원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대변에다가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얼마짜리 파는 거예요, 지금? 그쵸? 매도 가능 증권은 10,000원짜리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 왼쪽에 단기 매매 증권처럼 지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지금 5,000원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배울 때 여기서 매도 가능 증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요, 이렇게 처분할 때는 요 위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자가 들어간 것만이에요. 평가이익이거나 평가 손실을 반드시 먼저 상계처리해서 없애야 돼요. 그럼 상계처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편으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지금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상계처리라고 하는 것은 얘 먼저 차변으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보내라는 얘기냐고요? 이렇게 보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먼저 없애주시라고요. 얼마를? 2,500원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없어졌죠?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라고 먼저 알아두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없애줬다면 없애준 다음에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가 어디에서 차이 나요? 지금 여기 차변의 합계 금액은 현금 15,000원하고 지금 얘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기를 했으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 일치해야 되잖아요. 차변의 합계 금액은 얼마요? 17,500원이죠. 대변의 합계 금액은 얼마예요? 그럼 여기 지금 금액이 얼마 차이 나요? 7,500원 뭐라고 쓰냐고요? 이 처분했잖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한 거 처분 이익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얼마 차이 난다고요? 7,500원. 됐어요? 그럼 금액 똑같아졌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처리해 줘야 돼요? 수수료? 아까가 똑같은 방법으로 7,500원 나한테 이익이에요? 500원 빼줘야 되죠? 그러면 7,000원 들어오겠죠? 나한테 현금 얼마 주겠어요? 14,500원 주겠죠? 그리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7,000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는 14,000 현금으로 500원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초록색으로 쓰니까 물씬 요즘 봄 맞아? 지금 여름에 가깝죠? 그냥 봄 왔다 봄 왔 여름 왔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말이. 자, 이제부터 여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매도가능증권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급수가 올라갈 때마다 시험 목적상으로는 자격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성격이 좀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예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라고 이 평가라고 들어간 거 있죠. 매도가능증권 이 평가 자체가 들어간 이 이익이 또는 이익이나 손실이 중요하게 어디 계정이냐면 얘는 손익 계정이 아니라 자본 계정이에요. 무슨 계정이라고요? 자본 계정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오, 처음 들어보는 거야.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 평가 매도가능증권에 평가자가 들어간 것은 자본 계정이라는 것부터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처분해서 회계 처리할 때 처분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재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전년도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으면 이렇게 먼저 없애 주셔야 돼요. 상계 처리. 또 상계라는 용어도 이제 처음 배우시는 용어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 놓을게요. 복습하실 때 잘 복습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상계 처리해서 없애야 돼요.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가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지금 보통 우리가 회계원리 배우실 때 그 수익과 비용 계정은 기말이 되면 다 소멸하죠. 없어지니까 다음에부터 그냥 다시 이익이나 그다음에 수익이나 비용 집계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외워놓지 않으면 대부분 다 수익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는 이익이라고 착각하기 쉽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적어놨으면 얘는 소멸돼서 없어지니까 단기매매증권하고 똑같이 처분해도 되겠는데 얘는 자본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본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다음 해로 2월 되죠. 근데 얘 그냥 만약에 이렇게 없애주지 않으면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정이라면 12월 30일 되면 자동 없어지겠지만 자본계정이니까 잔액이 계속 남아있겠죠. 근데 밑에 이렇게 매도가능증권은 처분을 해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는 매도가능증권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은 영원히 그냥 2월 되겠죠. 지금 그거 있어요? 없잖아. 팔았잖아. 그래서 자본계정은 이렇게 매도가능증권 처분하거나 등등할 때마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자본계정은 반드시 상계 처리해서 없애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 요거는 이제 자본계정 진도 나가게 되면 이걸 여러 가지로 반복해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 차이가 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여기 매도가능증권 여기 처분이익 있죠.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은 이하고 똑같이 영업의 수익 비용 계정이에요. 아니 수익 손익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차이 나는 게 뭐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그러니까 기억하실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기억하세요. 얘는 무슨 어디 계정이다? 자본 계정이에요. 시험 문제 아주 주구장창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다시 여기 손실이나 이익이 붙었어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정은 어디 계정? 자본 계정.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영업 외 수익이나 비용 계정들이에요. 아시겠죠? 얘만 독특해.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얘기하면 더 헷갈리려나? 지금 매도 가능 증권 처음에 우리가 얼마 주고 샀어요? 7,000원 주고 샀죠? 수수료까지 이제 준 거 포함해야 돼요. 얼마 주고 샀어요? 여기 7,500원 주고 샀죠?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15,000원. 그럼 여기 차익이 얼마야? 7,500원이죠? 그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익금액하고 똑같죠? 여기 수수료 빼니까 7,000원이 된 거긴 하지만 여기 처리 금액이 수수료 빼고 딱 그 금액이 나오면은 정확히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시험 문제는 보편적으로요. 세무 2급에 많이 나와요. 세무 1급하고. 회계 1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자본 평가 손익이 자본 계정이라는 것만 이해하면은 거기에 설명으로 말로 물어보던 회계 처리를 하던 가장 기본적인 것만 물어봐요. 이거 포함시키는 거 아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거 아는지. 그럼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급수 같은 거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비교해서 지금 알아야 될 거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은 세무 1급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여기서 더 이상 처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뭐죠? 1급 아니요 2급, 1급 여러분 좀 구분도 안 돼. 교재만 1급일 뿐이지, 그죠? 세무 1급까지 많이 통용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시험 문제 나온 거 엄청 많이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할 수만 있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 교재를 보시게 되면 71페이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아닌 거, 이것도 저것도 목적이 뚜렷하게 없는 거, 그냥 장기 보유 목적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다음에 밑에 그 장기 투자 목적 결산일에 써 있는 거 이따가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그 밑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뿐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써놨죠. 그 밑에다가 자본 계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자본 계정은 이따가 이제 자본 계정 나갈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처럼 돈 오랫동안 빌려준 거죠. 별반 이슈될 게 없어서 넘어가는 거고요. 장기 금융상품도 별다른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단기 금융상품을 이해했다면 기간상으로 1년 넘은 후에 현금화될 수 있는 현금화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린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비유동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이라 해서 거기 지금 여지껏 우리 비유동자산에 거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했죠? 남은 거 뭐만 남았어요? 기타 비유동자산 남았죠? 기타 비유동자산은요 지금 목적 자체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그냥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넣기로 했어요. 구분하는 방법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속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디다가 넣어라? 기타 비유동자산에다가 넣으란 얘기예요. 거기 대표적인 기타 비유동자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 임차보증금은 임대보증금하고 임차권리금 3개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었죠. 그거 잘 구분해서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비유동자산 대표적인 거 옆에 또 하나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장기 매출채권이라고 했죠. 매출채권에는 뭐뭐 있었어요? 매출채권 안에는 외상매출금하고 받들어옴이 있었죠. 근데 외상매출금은 보통 유동이었잖아요. 그것도 당좌 자산에 해당됐었죠. 근데 외상매출금을 거래처의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1년 이내 회수하기가 힘들어졌어. 그러면 그게는 계속 외상매출금이니까 그냥 놔둬야 될까? 비유동으로 바꿔줘야 될까? 비유동으로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그럼 비유동이 어디다가 집어넣어? 거기 투자자산이에요? 외상매출금이? 해당되지 않죠? 유형자산이에요? 아니죠? 무형자산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가 남아있는 게 기타 비유동자산밖에 없어. 거기에서 매출채권은 보통 유동이었는데 얘 지금 1년 넘어가죠? 왜? 1년 이내 회수가 불가능해. 그렇다면 그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앞에다 뭐라고 붙인다? 장기 외상매출금 해놓고 걔는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라면 돈 못 받는 거 받으러 오면 원래 우리 당좌자산이었잖아요. 당좌자산에 어디 속했어요? 세 번째 통합계정인 매출채권에 속했잖아요. 근데 얘도 받으러 오면 1년 이내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장기 받으러 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 개를 합쳐서 그냥 표시해 준 거예요. 장기 매출채권. 그렇다면 채권 또 뭐 있었어요? 채권. 당좌자산에 기타 채권이 있었잖아. 기타 채권에 뭐뭐 있었어요? 미수금. 걔도 1년 이내 또 걔도 못 받을 수 있잖아. 그럼 걔 뭐라고 써야 돼요? 장기 미수금. 통틀어서 장기 기타 채권에 속한다 그러면 그런 계정 다 어디로 꼴랑 들어오면 된다? 근데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에 잘 나오잖아. 그거 말고도 주요한 계정들 지금 할 게 몇 가지인데 이거 계속 시험 문제 내겠어요. 근데 기타 그 비유동자산에 대한 그 내용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이해만 하면 아 기타 비유동자산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임차보증금은 월세에 대한 보증금이죠. 그러면 전세는 있을까 없을까? 전세도 있잖아. 그럼 우리 기타 비유동자산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권도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하고 하나 기록해 놓으시면 이해하기 쉽겠죠.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전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도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다 설명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10분 쉬었다가 78페이지에 그냥 부채 계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웁니다. 네.